연희아담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인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 외곽 청명산 자락에는 부은거사라 불리는 선비가 홀로 초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부은거사는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당쟁의 칼바람이 거세지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 인물이었지요. 그가 세상을 등진 것은 학문이 더 이상 진리를 향한 길이 아니라 당파를 가르고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당 마당에는 버드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부은거사는 그 나무를 보며 늘 중얼거렸지요. 버들은 바람을 거스르지 않으되 결코 꺾이지 않는구나. 초당은 비록 작았으나 서책으로 가득했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제자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부은거사는 성리학은 물론 음양학, 병법에까지 통달한 대학자였기에 그를 스승으로 모시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슬하에는 오직 딸 하나뿐이었지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인이 그를 아는 것은 집안의 화근이다. 부은거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학문이란 것이 어찌 남녀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눈은 냉혹했고 그는 딸의 재주를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봄날 초당 마당의 버드나무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고 그 아래서 어린 딸아이 하나가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부은거사의 외동딸은 버드락이라 불렸습니다. 어머니는 버드락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부은거사는 홀로 딸을 키웠지요. 아기의 이름을 버들이라 지은 것은 초당 마당의 버드나무처럼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되 결코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버드락이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습니다. 5살 때 이미 천자문을 깨쳤고 7살에는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지요. 부은거사는 딸의 재주를 보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이 세상에 알려지면 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은거사는 딸에게 그를 가르치되 절대 밖에서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버드락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버드락이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버드립처럼 가늘고 수수한 인상에 말수도 적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맑아서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초당에 찾아오는 제자들은 버드락이를 그저 스승의 딸로만 여겼습니다. 조용히 차를 올리고 묵묵히 청소를 하는 소녀일 뿐이었지요. 누구도 그 아이가 아버지의 강론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버드락이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동안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고 그 마음은 모든 뜻을 새기고 있었지요. 부은거사의 초당에는 3명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리학의 밝은 박유겸이었습니다. 그는 주자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사람의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지요. 둘째는 음양학에 통달한 정명옥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이치와 땅의 기운을 읽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병법에 능한 한석규였습니다. 그는 손자병법과 삼국지를 수십 번 읽어 전쟁의 이치를 꿰뚫고 있었지요. 이 세 제자는 부은거사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버드락이를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버드락이가 총명하다는 것을 짐작했으나
세상의 눈이 두려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박유겸이 부은거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부은거사는 마당의 버드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구되 뿌리는 살아있느니라. 학문도 그러하니라. 때에 따라 모습을 바꾸되 그 근본은 변치 않는 것이니라. 버드라기는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깊이 새겼습니다. 학문이란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알고 모습을 바꾸되 근본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인이 글을 아는 것은 화근이다. 여자는 바느질이나 하고 밥이나 지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들이 초당까지 들려올 때마다 버드라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버드라기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초당에서는 여전히 제자들의 문답이 이어졌고 버드라기는 그 모든 내용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부은거사는 딸에게 기록을 맡겼는데 버드라기의 글씨는 단정하고 아름다워서 제자들도 감탄할 정도였지요. 어느 날 정명옥이 버드라기의 글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글씨체는 범상치 않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과 같으면서도 바위처럼 단단하니 음양의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한석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병법서를 보면 글씨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이 글씨를 쓴 이는 마음이 깊고 뜻이 굳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박유겸은 조용히 버드라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버드라기 아씨, 혹시 성리학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버드라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아버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입니다. 하지만 새 제자는 알았습니다. 버드라기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부은거사는 버드라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버드라, 내 재주가 점점 드러나고 있구나. 조심해야 한다. 버드라기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은거사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능이란 것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었지요. 마을에는 어느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은거사의 딸이 글을 안다더라. 여자가 글을 알면 집안이 망한다던데. 그런 소문들이 초당까지 들려왔지만 부은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의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버들은 바람을 거스르지 않는다. 하지만 결코 꺾이지도 않는구나. 그해 가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은거사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그였기에 제자들도 버드라기도 크게 놀랐지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기운이 다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은거사는 석 달 동안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새 제자는 번갈아가며 스승을 돌봤고 버드라기는 밤낮 없이 아버지 곁을 지켰지요. 어느 날 밤 부은거사는 버드라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버드라, 내가 떠나면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버드라기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은거사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학문을 가르친 것이 화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학문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니
어찌 남녀를 가리겠느냐. 그리고 부은거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버들아,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더라도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버들은 꺾이지 않는다. 그날 밤 부은거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당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세 제자는 통곡하며 스승을 보냈습니다. 버드라기는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지요. 장례가 끝난 후 버드라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18살의 어린 여인이 의지할 곳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세 제자는 버드라기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버드라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찾겠습니다.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보호자 없는 여인에게 세상은 험난한 곳이었지요. 버드라기는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버드라기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먼 친척 집으로 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양의 양반가의 몸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먼 친척은 버드라기를 거두겠다고 했지만 그 집도 가난하여 식구 하나 더 먹일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버드라기를 식모로 부려먹을 생각이었지요. 세 제자는 버드라기에게 한양의 양반가를 추천했습니다. 월영낭자 댁은 한양에서도 유명한 양반가입니다. 주인 마님이 어질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버드라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친척집에서 천대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요. 박유겸이 버드라기를 한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하자 박유겸은 버드라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씨, 세상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학문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씨를 지켜줄 것입니다. 버드라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영낭자의 집은 한양 북촌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단정한 사랑채가 눈에 들어왔지요. 버드라기는 그날부터 월영낭자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낮아졌지만 가슴 속의 학문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버드라기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글귀들을 되새겼습니다. 그것만이 세상에서 혼자가 된 자신을 지탱해 주는 힘이었지요. 월영낭자는 30살의 양반가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얼굴에 우아한 몸가짐을 지녔고 말씨도 부드러웠지요. 집안 사람들은 모두 월영낭자를 존경했고 동네에서도 어진 안주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버드라기가 처음 월영낭자를 뵙던 날, 월영낭자는 버드라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새로 온 몸종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버들이라고 합니다, 마님. 월영낭자는 버드라기의 눈빛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 몸종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지요. 어디서 왔느냐? 청명산 부은거사의 초당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월영낭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부은거사라는 이름은 학문하는 이들 사이에서 유명했기 때문이지요. 부은거사의 집에서 왔다고? 예, 마님. 월영낭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버드라기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지난 후 버드라기는 월영낭자가 밤마다 서재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몸종들은 몰랐지만 버드라기는 그 모습을 목격했지요. 어느 날 밤 버드라기가 마님의 방에 차를 가져다 드리려 갔을 때였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월영낭자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드라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영낭자도 그를 아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영낭자는 놀란 표정으로 버드라기를 바라보았고 버드라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이후로 두 여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버드라기는 월영낭자 댁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마당을 쓸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마님의 시중을 들었지요. 다른 몸종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드라기에게는 숨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를 안다는 사실이었지요. 집안의 다른 몸종들은 무식했고 글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드라기는 서재에 있는 책들의 제목을 모두 읽을 수 있었고 마님이 쓴 편지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월영낭자가 버드라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버드라, 너는 다른 몸종들과 다른 것 같구나. 버드라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마님. 월영낭자는 버드라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부은거사의 집에서 지냈다면 혹시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버드라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다만 스승님의 제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지요. 월영낭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버드라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버드라기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초당의 버드나무, 제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지요. 하지만 버드라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버들은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버드라기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가을날 집안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월영낭자의 남편인 이참판이 지방 부임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참판은 오랫동안 지방관하에서 일을 보느라 집을 비웠었지요. 이참판은 50살의 학식 높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책을 좋아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서재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이참판이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월영낭자가 친정어머니께 보내려고 쓴 편지였는데 아직 봉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이참판은 무심코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의 필체가 아내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씨는 누구의 것이냐? 월영낭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새로 들인 몸종이 대신 쓴 것입니다. 몸종이 글을 쓴다고. 이참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필체는 단정하고 아름다웠으며 문장도 격식을 갖추고 있었지요. 당장 그 몸종을 불러오시오. 월영낭자는 마지못해 버드라기를 불렀습니다. 버드라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로 들어갔지요. 이참판은 버드라기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썼느냐? 예, 나리.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버드라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청명산 부은거사의 초당에서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참판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은거사라고? 그 유명한 부은거사 말이냐? 예, 나리. 이참판은
버드라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은거사의 집에서 지냈다면 내 글씨가 이렇게 뛰어난 것도 이상할 것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이참판은 버드라기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몸종이 아니라 학문을 배운 여인으로 인식한 것이지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은 버드라기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참판은 버드라기를 서재로 불러 물었습니다. 부은거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버드라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서삼경을 배웠고 성리학의 기초를 익혔습니다. 이참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버드라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나 환경에 따라 악해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학문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참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부은거사가 제자를 잘 가르쳤구나. 버드라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부은거사의 제자가 아니라 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지요. 이참판은 그날 이후로 종종 버드라기를 서재로 불러 학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버드라기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을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오가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이었지만 월영낭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월영낭자는 남편이 몸종과 학문을 논하는 것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를 알았지만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밤, 월영낭자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왜 몸종과 그리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이참판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범상치 않소. 부은거사에게 배웠다니 학문이 깊소. 월영낭자는 속으로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그를 알았지만 남편에게 그런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지요. 그날 밤 월영낭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질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월영낭자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버드리가 나리를 유혹하고 있다더라. 몸종 주제의 나리와 학문을 논한다니 분수를 모르는구나. 그 소문은 다른 몸종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집안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근원에는 월영낭자가 있었지요. 월영낭자는 직접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몸종들 앞에서 버드리가 나리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고 그것이 왜곡되어 퍼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참판의 어머니인 대부인이 버드라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고 내 아들을 유혹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버드라기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대부인 마마, 그런 일 없습니다. 소녀는 다만 나리께서 물으시는 것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대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몸종 주제의 나리와 학문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분수를 모르는 일이다. 버드라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신분이 낮은 자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지요. 월영낭자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었지요. 결국 버드라기는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참판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사이였고 집안의 모든 권한은 대부인과 월영낭자에게 있었지요. 버드라기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버드라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버들은 바람에 꺾이지 않는다고. 그날 밤 버드라기는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여인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매를 맞은 후 버드라기는 집안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이참판이 돌아왔지만 버드라기는 더 이상 서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참판도 집안의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버드라기를 부르지 않았지요. 어느 날 버드라기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남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고 그 안에는 문첩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버드라기는 조심스럽게 문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은 거사가 직접 쓴 글들이었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논문, 음양학에 대한 견해, 그리고 병법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었지요. 버드라기는 아버지의 필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문첩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학문의 정수였습니다. 문첩의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드라, 이 글들을 내게 남긴다.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리더라도 이 학문만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이 글들을 세상에 내놓거라.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버드라기는 문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혼과 학문의 진수가 담긴 보물이었지요. 하지만 버드라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첩을 세상에 내놓으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부은 거사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지요. 밤새도록 버드라기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 그날 밤 버드라기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첩을 다시 상자에 넣고 안전한 곳에 숨겼지요. 하지만 버드라기는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버드라기는 여전히 월영낭자 댁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버드라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학문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불효라는 것을 말이지요. 부은 거사는 평생 학문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자신이 학문을 숨기고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버드라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어느 날 밤 버드라기는 아버지의 문첩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버드라기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학문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지요. 그것은 여인의 몸으로 쓴 성리학 논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버드라기는 그 글을 이참판의 서재 책상 위에 몰래 놓아두었습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필체를 보면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었지요. 이참판이 그 글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으며 점점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글은 부은 거사의 학문을 계승한 것이구나. 누가 이런 글을 썼단 말인가. 이참판은 즉시 버드라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글을 썼느냐? 버드라기는 이번에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어떻게 이런 깊은 학문을.
버드라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은거사는 제 스승이 아니라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에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참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버드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부은거사의 딸이라고? 예, 나리.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느냐? 버드라기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부은거사의 딸이라는 신분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기에 몸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참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은거사는 학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딸을 몸종으로 부려왔다니 이참판은 부끄러움을 느꼈지요. 이 일을 부인께서 아시오? 아마도 짐작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월영낭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 무슨 일입니까? 이참판이 상황을 설명하자 월영낭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질투하고 모함했던 몸종이 사실은 부은거사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럴 리가. 어떻게? 월영낭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버드라기에게 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매를 맞게 하고 집안에서 괴롭혔던 일들이 말이지요. 이참판은 월영낭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소. 부은거사의 딸을 몸종으로 부리다니. 월영낭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질투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았지요. 버드라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학문을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집안은 술렁였습니다. 몸종이었던 버드라기가 사실은 부은거사의 딸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하지만 상황은 버드라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월영낭자는 자신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몸종에게 질투하고 모함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양반과 안주인으로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었지요. 월영낭자는 마지막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버드라기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월영낭자는 대부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대부인 마마, 버드리가 자신이 부은거사의 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몸종이 신분 상승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부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부은거사께는 딸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버드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집안이 큰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대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영낭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대부인은 버드라기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은거사의 딸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버드라기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문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문첩이라면 누구든 훔칠 수 있다. 다른 증거는 없느냐? 버드라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자들이 증언해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월영낭자는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부인 마마, 버드리가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거짓말로 집안을 속인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버드라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 밤 버드라기는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고 진실은 힘이 없었습니다. 버드라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댈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 버드라기는 결심했습니다. 월영낭자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버드라기는 대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부인 마마,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힌 것이 집안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대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녀는 떠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문첩을 이참판 나리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 학문만큼은 세상에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드라기는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부은거사의 딸이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대신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이참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버드라기, 왜 이러는 것이오? 버드라기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리, 소녀의 신분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학문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참판은 버드라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부은거사의 딸임을 믿소. 그 글씨, 그 학문은 거짓일 수 없소. 하지만 버드라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증거를 원하지요. 버드라기는 자신의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문첩을 이참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참판은 눈물을 글썽이며 문첩을 받았습니다. 버드라기는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지요. 버드라기가 집을 떠나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 집이 월영낭자 댁이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3명의 선비가 서 있었지요. 그들은 바로 부은거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박유겸, 정명옥, 한석규였습니다. 박유겸이 급히 물었습니다. 버드라기 아씨께서 이 집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버드라기는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오라버니들, 어찌 이곳에? 박유겸이 버드라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씨께서 이 집에서 몸종으로 지내며 고초를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명옥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새 제자는 대부인과 이참판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부은거사의 제자입니다. 버드라기는 저희 스승님의 외동딸이 분명합니다. 대부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한석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증인입니다. 버드라기 아씨는 어려서부터 스승님 곁에서 학문을 익혔고 스승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박유겸이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버드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인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우리가 큰 실례를 했구나. 월영낭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이 질투한 대상이 정말로 부은거사의 딸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참판은 버드라기에게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하시오. 우리가 당신을 몰라보았소. 버드라기는
이참판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리, 일어나십시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영낭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질투와 모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지요. 버드라기는 월영낭자 앞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마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말에 월영낭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드라기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자신의 비루함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며칠 후 월영낭자는 버드라기를 찾아왔습니다. 버드라기,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버드라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월영낭자를 맞이했습니다. 월영낭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버드라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월영낭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를 압니다. 어려서 아버지께 몰래 배웠지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학문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감께서 당신과 학문을 논하는 것을 보며 질투가 났습니다. 버드라기는 월영낭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인으로 태어나 학문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월영낭자는 고개를 들어 버드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버드라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님도 세상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두 여인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고민, 학문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세상의 냉혹함에 대해 말이지요. 월영낭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학문을 숨기고 안주인의 탈을 쓰고 살았지요. 버드라기는 대답했습니다. 마님도 충분히 용기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으셨으니까요. 두 여인 사이의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생겨났지요. 다음 날 월영낭자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버드라기는 이제 우리 집의 손님입니다. 모두 예의를 갖추어 대하십시오. 그리고 월영낭자는 버드라기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였고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지요. 그해 봄 버드라기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참판은 버드라기에게 집에 머물며 학문을 이어가라고 권했지만 버드라기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리, 저는 한양을 떠나 지방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참판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곳에서 편히 지내도 되는데. 버드라기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학문을 저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버드라기는 지방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여인이 훈장이 되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드라기의 학문이 깊다는 소문이 퍼지자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아이뿐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배우러 왔지요. 버드라기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학문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양반이든 상민이든 배움을 원하는 이에게는 모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자 버드라기의 서당은 유명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지요. 이참판도 가끔 서당을 찾아와 버드라기와 학문을 논했습니다. 그는 이제 버드라기를 몸종이 아닌 스승으로 대했습니다. 월영낭자도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버드라기에게 제자의 예를 갖추고 함께 글을 읽었지요. 버드라기, 당신 덕분에 저도 이제 당당히 학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드라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이제는 함께 걸어갑시다. 여인이라 해서 학문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당마당에는 버드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버드잎이 흔들렸지만 나무는 결코 꺾이지 않았지요. 버드라기는 그 나무를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제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버드라기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학문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를 따르는 제자들도 늘어났습니다. 남자 제자도 있었고 여자 제자도 있었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입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버드라기는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학문의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버드라기는 서당 마당의 버드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굽히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인은 버드라기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훗날 많은 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지요. 버드라기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학문을 이루고 세상의 편견을 깨뜨린 이야기가 말이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버드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다. 버드라기도 그러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은 신분을 가두지 못한다고 말이지요. 버드라기는 몸종의 신분이었지만 그 학문만큼은 누구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학문이란 남자의 것도 양반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학문은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버드라기와 같은 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려 노력하는 이들이 말이지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버들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